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자, 13회 2차 행정사 실무법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이번 시험이 제가 여기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점은 쉬웠거든요. 이제 논점은 저희가 항상 공부하던 거에서 나와서 사실은 나 이 논점을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쓰려고 해보니까 쓰는 게 좀 까다로웠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높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평이했는데 뭐가 평이했냐면, 자,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했다면 논점은 평이했다는 거예요. 논점은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걸로 나왔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면 까다로웠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따가 문제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쓰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사례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물음이 하나 정도는 좀 간단한 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두 개 다 사례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사례 문제 연습을 좀 전혀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논점을 찾는 게 조금 연습을 소홀히 하신 분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량 조절의 문제도 좀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깊게 이해를 안 하고 단순히 약간 구구단식의 암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암기를 하신 분들은 좀 문제 풀기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적중 드린 거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학원에서 그 소책자 나눠 드리잖아요. 시험장 앞에서 소책자 나눠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논점 한 16개, 17개 정도 꼽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올 만한 게 다 나왔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출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리다 보니까 다 나왔었고, 사실은 제 거 최종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최종 모의고사 시험 문제로 냈던 논점들에서 다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나왔기 때문에 최종 모의고사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자, 제가 이거 문제도 같이 나눠 드렸으니까 이거 문제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를 여기 PPT에 적어 놓긴 했는데, 자, 물음을 먼저 봐야죠. 물음 1을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5회 최종 모의고사에 제가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내가지고 거기 나왔던 건데, 자, A공사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을 다투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심판법상 구제 수단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논점 뭐예요, 여러분? 가구제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집행정지 임시처분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죠? 집행정지 임시처분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근데 더해서 뭐다?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부작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진짜 부작위인지 아닌지는 의의와 요건을 판단을 해야겠지만, 요거 부작위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음 읽자마자. 그럼 여러분, 이 부작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뭘로 해요? 의무이행 심판이다. 그전 취소 심판으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의무이행 심판이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생각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제 수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죠? 집행정지 임시처분이나 뭐 재결 후에 실효성 확보 수단, 그런 것도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뭐다? 심판법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심판 청구를 아직 안 했잖아요. 문제를 읽어보면, 그죠? 그럼 당연히 심판도 구제 수단이 되겠죠, 그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것도 구제 수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까지 써주는 게 논점이었다. 그래서 논점으로 보면 사실 의무이행 심판 쓰고 가구제니까 이제 집행정지랑 임시처분 이거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쓰면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부작위니까 제가 답안지에 적은 것처럼 부작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논점이고, 그죠? 왜냐면 부작위이어야 의무이행 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거 판단하는 것도 논점이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써줘야 되고, 그럼 집행정지 임시처분도 써줘야 되는데, 의무이행 심판도 법령 위반했잖아요. 지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저희 문제 보면. 자, 관련 법령에서는 수립 실시 대상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위법한 거죠, 부작위가. 그럼 이것도 인용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인용 났는데도 인용 재결 후에 안 해주면 뭐예요? 이것도 직접 처분 간접강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다? 물음 2에서 직접 처분 간접강제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그래서 답안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답안지 나눠드렸죠. 물음 1 답안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부작위를 먼저 적어줬어요. 그래서 부작위를 적어줘서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원래 20점에 많이 써봐야 2페이지니까, 그죠? 그 분량 조절을 하는 게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부작위의 의의를 먼저 써주고, 그래서 이 행위가 진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특별공급 신청을 했는데, 그죠? 신청하고 상당 기간 경과했는데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작위의 요건을 다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부작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부작위라고 판단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써서 부작위에 해당하니까 의무이행 심판해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써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랑 임시처분 적어줬고, 집행정지도 뭐예요, 여러분? 요거 집행정지 쓸 때 집행정지 요건 뭐예요? 이거 제 수업에서는 말했었는데, 요게 처분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할 땐 조금 더 어렵게 해서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하는 집행정지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험은 더 쉽게 나와서 뭐다?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로 나왔었다. 그죠? 그래서 부작위니까 처분 존재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다? 집행정지 할 수 없고, 그래서 임시처분한다. 이 말을 답안지에 녹여주면은 가점을 받겠죠. 그죠?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쓴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집행정지에서 사안의 경우 보면, 부작위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임시처분을 검토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시처분을 검토하는 거니까 임시처분에 대해서 쭉 써줬죠. 임시처분이 메인이니까. 그래서 의의 요건 다 써주고 보충성을 써줘야죠. 그죠? 보충성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니까, 집행정지 이익이 없어서 집행정지 안 돼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임시처분을 해준다라는 거를 답안지에 적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임시처분 요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공사의 부작위는 위법부당이 상당히 의심된다. 설문 내용을 녹여서 한 거죠. 그죠? 법령에 따른 통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위법부당이 상당히 의심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백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보이니까 문제를 읽어봤을 때 임시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집행정지 요건 다 쓰고 우리 책에서 외운 것들 임시처분 요건 다 쓰고 의무이행 요건 다 쓰고 부작위 요건 다 쓰면 분량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분량을 자기가 좀 조절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쉽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음 2번 볼게요. 자, 물음 2도 제가 최종 모의고사 3회 이제 간접강제 냈었는데 직접 처분 간접강제 문제죠. 요거는 이제 논점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뻔하니까 볼게요. 마지막 문장,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법상 구제 수단이에요. 심판법상 수단인데, 자, 재결이 이미 있어요. 그죠? 그럼 재결 후 실효성 확보 수단이니까 직접 처분 간접강제다. 그죠? 그러면 볼게요. 자, 갑은 물음 1의 행정심판과 별개로 A공사를 상대로 자,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한 거예요. 정보공개. 앞에서 우리 봤을 때 뭐예요? 부작위 했는데 부작위 한 것과 별개로 뭐다? 의무이행 심판한 것과 별개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한 거예요.
그죠?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무이행 심판한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또 의무이행 심판을 했고 그래서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나왔다. 그죠?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나왔는데 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다? 구제 수단이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써주면 된다.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직접 처분, 간접 강제인데 여기까지 이제 잘 찾으셨을 거예요. 그럼 간접 강제 이렇게 논점이 두 개니까 이거 두 개를 써주면 되는데 자 간접 강제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질이죠, 성질. 그래서 이번에도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능하니까 직접 처분할 수 없고 간접 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에서 준 게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이었고 이행 명령 재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다? 직접 처분의 요건이 뭐예요? 요건이 이행 명령 재결이에요. 제가 이거 말했죠. 직접 처분의 이 이행 명령 재결은 뭐다?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 명령 재결을 말하는 거다. 이게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뭐다? 원래 우리 이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다? 취소 심판에서의 그냥 취소 재결만으로는 직접 처분이 안 된다. 근데 이 문제는 뭐였다? 의무이행 심판으로 나와서 이행명령 재결이 나왔으니까 요 요건을 충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언급해주면 좋았겠다. 그죠? 그래서 직접 처분의 요 요건을 만족해서 그죠? 직접 처분의 요건을 만족하지만 성질상 뭐다? 우리 판례 표현대로 하면 위원회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그 말을 언급해주면 좋았겠다. 그 다음에 간접 강제해서 요건 하나씩 하나씩 포섭해서 결론으로는 간접 강제로 배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안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직접 처분 사안의 경우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의무이행 심판에 이행 명령 재결이 있었으나 그죠? 요건을 충족했으나 자 심판위원회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 성질상 직접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접강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간접강제 쭉 써주고 사안의 경우에서 이제 요건을 하나하나 포섭해준 거죠. 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었고 그리고 인용 재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갑의 신청에 따른 상당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신청에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물음 2는 오히려 좀 평이했고 물음 1이 논점은 다 알겠는데 쓰다 보면은 난감한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기출이랑 똑같이 나왔죠, 이거. 자, 저도 이제 1회 최종 모의고사 문제에 냈던 건데 기출 몇 회예요, 이게? 5회 나온 거죠, 5회. 이거 5회 기출이랑 똑같아요, 5회 기출. 뭐 8회도 업무 신고가 나오긴 했는데 8회에는 업무 신고와 신고하기증을 쓰라고 나왔었고 5회에는 똑같이 뭐다? 업무 신고와 그 수리 거부에 관하여 뭐 검토하시오,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다, 여러분. 그래서 기출 봐야 된다, 기출.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사실은 책에 있는 거 요거는 그대로 바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안 보시면은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자 업무 신고 의의 요건 절차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절차를 좀 써줬어요. 절차가 이게 시행령 내용이죠. 요건은 이제 업무 신고 기준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업무 신고 기준이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 서류 내용 써주고 그리고 위반 시효과를 써준다. 아시겠죠? 요게 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반 시효과 연결돼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쓸 거기 때문이에요. 다 연결된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쓸 거기 때문에 요게 가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 써주시면 점수 잘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 거부랑 뭐 이제 수리 간주 이의 신청 다 똑같이 써주시고 기간 헷갈리지 않게 3개월 잘 적어주시면 됐겠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문제 3번. 3번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자, 논점은 제가 계속 말했던 거예요. 수업 중에 제일
사실 나올만 하고 나올 가능성 높은 게 저는 취소 변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취소 변경.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비송에서. 그래서 이 논점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A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거 쓰기 좀 힘들었겠다. 그죠? 볼게요. 자, 법원은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했대요. 자, 요것도 뭐예요, 여러분? 사법상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죠? 제 책에 보면 과태료 재판 일반에 이제 적용 범위 해가지고 사법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했을 때 이때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다?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하면 뭐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사법상 의무 위반으로 했으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갑에게 과태료 부과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과태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과태료 재판이 있으니까 과태료 재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 과태료 재판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죠?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보면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추후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자,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가부를 쓰라 그랬고, 그리고 사유를 쓰라 그랬고, 시기를 쓰라 그랬고, 변경할 수 있는 법원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다? 원래대로 여러분 하면은 진짜 제대로 쓰려면 요거 다 목차 하나씩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시험장에서 요거를 우리가 목차를 나눠서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센스가 있고 나는 진짜 그냥 답안지 쓰는 거에 이력이 난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목차를 실제로 나눠가지고 제대로 쓰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외운 논점을 토대로 목차를 써야 돼요. 외운 논점을 토대로. 그래서 뭐다?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취소 변경을 써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가장. 그래서 취소 변경 목차 중에서 쭉 쓰고 요거를 이 1, 2, 3, 4를 결론에 적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쓰는 게 사실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신 수험생 분들한테는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답안 쓴 거 보시면 어떻게 썼냐면 자, 보시면 이제 문제 3에 물음 1 보시면 쭉 취소 변경 내용을 썼어요. 취소 변경 내용 쓰고 그리고 이제 사정 변경도 터치를 해주려고 해서 터치를 해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자 1번을 이걸 적는 거예요. 1번은 뭐다?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이 있고 2번은 뭐다? 19조 1항에 의한 취소 변경이 있고 3번이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이 있다. 근데 사실 과태료 재판은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다?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얘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다? 항고 제기 방식을 써야 되는지 이것도 논점이 있잖아요. 제기 방식 요걸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어느 거 써도 점수는 다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과태료 재판의 메인은 뭐예요? 정식 약식이란 말이에요. 정식 재판 약식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정식 재판 약식 재판의 개념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죠? 이거는 진술을 하는 거고 얘는 진술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거니까 그죠? 그리고 불변금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근데 거기를 여기에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론 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얘인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적고 결론에 요거를 적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 거 답안 보시면 그대로 적고 이제 물음 1에 해결하고 보시면 어떻게 적었냐면 자 재판 후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시기적 제한 없이 1심 법원이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19조 1항에 의한 취소 변경 내용인데 근데 즉시 항고가 가능하니까 과태료 재판은 즉시 항고가 가능하므로 뭐다? 항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즉시 항고 기간이 있는 일주일 내에 즉시 항고하고 항고법원이 하니까 항고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취소 변경 될 것이다. 근데 뭐다? 정식 재판이니까 즉시 항고는 정식 재판이잖아요. 과태료 재판에서. 그래서 뭐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써줬어요. 그렇게 써줬는데
사실 좀 애매했다 요게. 아시겠죠? 근데 이제 결론에 맞게 적어주면 요거를 터치를 해줬다면 가부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유, 위법 부당, 위법하다는 사유, 시기는 뭐다? 원래는 우리 시기 제한 없지만 19조 1항에 의한 취소 변경은, 근데 과태료 재판은 뭐예요? 즉시항고니까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적어주고, 법원은 즉시항고니까 항고법원, 그죠? 그렇게 적어주면 좋았을 것 같다.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자, 물음 2 볼게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이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 변경한 경우에 효과 쓰라 그랬고, 취소 변경에 제한 사유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과태료 재판을 쓰고 했으면 이 효과와 제한 사유는 그럼 뭘 써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항고 제기의 효과는 뭐예요? 2심이고 그거잖아요. 2심이고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취소 변경한 거예요. 항고 제기해서 판결 난 거의 효과예요. 취소하고 변경된 후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얘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애매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재책에서 목차를 그대로 쭉 쓰는데 효과만 위에다 안 쓰고 효과만 따로 떼어서 밑에다 쓰고, 제한 사유도 있잖아요. 제한 사유도 따로 떼어서 신청에 의하여만 할 수 있는 거랑 즉시항고 그렇게 밑에다 따로 떼어서 이렇게 답안지처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변경의 효과 써주고, 취소 변경의 제한에서 신청에 의하여만 하는 재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이렇게 써주고, 해결을 그냥 이렇게 해줬어요. 효과를 그래도 뭘 좀 적어주면 좋을까 해가지고 취소 변경하면 과태료 소멸한다. 그냥 저는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문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적었을 때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실제로.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도 이제 최고종 모의고사에 문제 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최종 모의고사 1회랑 5회에 낸 논점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1회, 5회에 낸 논점만 공부했으면 사실 실무법 논점 이번에 나온 거 다 들어가긴 했는데, 자, 송달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송달. 이게 뭐예요, 여러분? 10회 기출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었다. 10회 기출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일만 20점으로 나왔어요. 기일 20점. 그래서 제가 말했죠. 분명히 이거 똑같이 따로 떼어서 20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일, 기간, 송달 있는데 기간, 송달 따로 떼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은 이거를 좀 비중 있게 적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제 책으로 그대로 적으신 분들은 좀 송달 볼륨이 있다 보니까 배점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안지 한번 볼게요. 자, 답안지 보면 이제 송달 그대로 쭉 적어주면 되고, 기일과 기간 당연히 적어줘도 됩니다. 당연히 적어도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송달이 배점이 중심이다 보니까 송달을 많이 적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일의 통지도 역시 송달에 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일의 통지도 저는 이렇게 써줬습니다. 기간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 이번엔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적으면 되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저는 특히 동차생들이 엄청 당황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동차생 입장에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논점은 진짜 평이했지만 쓰는 걸로 봤을 때는 좀 까다로운 편이었다.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번 시험 보시어도 알겠지만 여러분, 실무법은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실무법은 기출해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출을 해서 다 나온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당연히 기출 논점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다고 해서 기출에 나온 논점이라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기출에 나온 논점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뭐다? 기출을 보면
요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송달이 20점짜리로 나온 것처럼 기일이 20점짜리로 나왔다면 당연히 기간이나 송달도 20점짜리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사실 제일 효율적인 공부법이고 그리고 단기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시험을 안 치시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출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실무법은 특히나 시험 범위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에 나온 논점이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처럼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모든 논점이 다 기출에 한 번씩 나왔던 논점이에요. 기출에 한 번씩 나왔던 논점이고 송달도 사실상 기출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논점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출을 꼭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시험을 쳐서 예를 들어 뭐 동차든 유예든 시험을 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앞으로 나 공부 지금 바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냥 논점 이제 지금부터 막 논점 한 개씩 이거 암기하고 막 답안 작성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쉬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오셨잖아요. 좀 열심히 달리신 분들은 이 긴장의 끈이 팽팽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끈을 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좀 풀어주고 그렇다고 저는 마냥 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장 와서 답안을 잘 못 썼거나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많이 부족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자기의 한 해를 좀 돌아보세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시험을 봐보니까 이런 거는 고쳐야겠다. 이런 거는 미리 뭐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논점을 잘 못 찾아서 이번에 시험에 봤더니 논점에 빵꾸가 났다. 그러면 논점 찾기를 좀 해야겠다. 그런 자기의 공부법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야 돼요. 부족한 점을 찾아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크게 잡아서 나는 이번에 논점 찾기 연습을 더 하겠다. 그죠? 아니면은 나는 이번에 답안 작성 연습을 더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번에 보니까 머리에 암기는 하고 있는데 책 보면은 다 알겠어. 근데 백지에 쓰라니까 못 쓰겠어.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다? 현출하는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찾고 그거에 맞는 현출을 좀 하는 연습을 한다던가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던가 논점 찾기 연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면 좀 더 이해를 높이는 식으로 공부를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는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는 기본서와 조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암기하느라고 급하게 달린 분들은 요거 천천히 보실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상 특히 동차생분들은 책 보고 그 요약서 보고 암기하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조문은 뭐예요? 저희 시험으로 실무법으로 치면은 행정사법, 비송사건 절차법, 행정심판법을 말하는 거고 민법은 모르겠어요. 민법은 일단 차치하고 사무관리나 절차도 조문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문의 구성을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조문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 조문인지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원래 법학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들도 무조건 법부터 보세요.
조문이 항상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봐야 돼요. 조문의 구성을 보고 이 구성이 기본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조문이 기본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체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전체를 볼 줄 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결국 이해예요. 이해. 실제로 책을 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논점이 왜 여기 오고 그죠? 왜 여기 오고 그래서 조문으로 이렇게 다루어지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쭉 천천히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는 게 지금 아니면 못한다. 지금 아니면 발표 나면은 이제 또 마음 급해지고 학원 진도 시작되니까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나는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작업을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키워놔야 나중에 가서 암기도 잘 되고,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 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이해가 돼 있으면 사실 암기가 빨리 되거든요. 정말 빨리 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하기보다 저는 이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은 느슨하게 하는 게 내년에 다시 열심히 달리려면 지금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풀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험 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모두 12월 10일이죠. 10일에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